예, 안녕하십니까. 송철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해준 말씀 중에 형사법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리고 회계 쪽도 지식이 되게 있천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관점에서 봤던 문제의식을 한번 회계 전문가들 계신 앞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되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개회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우리 법령, 특히 행정법령에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많이 널리 퍼져 있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날 경제부처 일체 합리화 방안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 법률의 형벌 조항이 6천여 개. 조사한 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어디는 8천 개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99년 대비 2019년 20년 사이에 40%가 증가했다. 세부적인 수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추세 자체가 되게 급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인 형사법 체계에서는 법률의 부진은 용서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이게 처벌되는지 몰랐어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게 확립된 법원이고 판례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자연범, 소위 얘기하면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뭐 이런 상해나 사기 이런 영역에서는 그게 법률을 몰라도 그런 걸 하면 잘못이 되는구나라는 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사법 영역에서 볼 때는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라는 게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지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행정법령들이 제정이 되고 그 내용도 굉장히 전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많은 형벌 조항이 같이 물려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처벌 조항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금지 조항이 있는지 몰랐어요라는 게 여전히 유효한 법원입니다. 실질은 그 법의 존재 자체를 몰라서 고의법적 성격보다는 과실법적 성격으로 그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은데 법률의 부진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원 탓에 실질에 있어서 과실범적 성격이 있는 그런 위반 사례들이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회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가 조국 대비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고 배임죄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체계상 형벌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먼저 민사적, 행정적 방법이 무력할 때 마지막에 동원돼야 하는 보충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행정법령에 있는 그 벌칙 조항을 보면은 동일한 구속 요건에 대해서 행정제재와 형벌 조항을 동시에 물려놓고 있는 법 체계가 많이 이렇게 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6년 600만 명의 전과자 수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 약 1100만 명. 이것도 조사자에 따른 차이가 좀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26.5%가 전과자라는 통계입니다. 이 수치는 OECD 최상위권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70%라는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데, 과반 이상이 행정규제 위반으로 전과자가 된 것 같다라는 게 지금, 발표되고 보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태 조사된 형사처벌 내용을 보면은 여기 그 5개 광고물법의 두 번째 보면은 비료관리법의 두 번째 보면은 습기, 마찰 등으로 비료 포장지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이 경미한 표시상이 훼손된 경우에도 징역 최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다를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정보법도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 1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정 목적상 의무를 부과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되게 형사처벌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건물 밖에 햇빛을 피할 목적으로 차양을 친 경우에도 승인 없이 한 경우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행정규제가 형벌 조항에 물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형사범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되게 또 핫하게 논의되고 있는 게 이제 배임죄에 대한 논의인데요. 그 구성 조건 자체가 되게 모호하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그다음 재산상 이익, 뭐 손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입법례에 비해서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배임죄의 경우 통계를 보면은 2024년도에 보니까 횡령죄에 비해서 고소고발 비중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월등히 고소고발 비중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일반 다른 전체 사건은 평균 수사한 결과 기소율이 39.1%였는데 배임죄는 14.1%입니다. 근데 고소고발이 많고 수사는 많이 이루어지는데 기소는 낮다. 비율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일본과 비교해 보면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좀 구속 요건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같은 기간 배임죄로 기소된 연 인원, 연 평균이 우리나라는 965명, 일본은 31명. 우리나라 그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배신적인가 이런 생각을 구속 요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횡령 배임죄 무죄율은 다른 죄에 비해서 무죄율이 높습니다. 이거 횡령죄와 배임죄를 구분해서 무죄율 통계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저렇게 표현할 수 없었는데요. 배임죄가 저걸 정리하면 고소고발이 많고 수사는 많이 되는데 기소는 덜 되고 기소된 중에도 무죄율이 높다. 이건 제도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형제형벌 합리화 방안이 발표가 됐고 최근에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이런 배경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형벌을 완화하고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행정상 의무 같은 경우에는 위반할 경우에는 먼저 행정조치를 하고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형벌을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질서 위반 행위가 있는데 바로 군이 투입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유규제로 하거나 경찰이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 하에 저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는 거죠. 배임죄 같은 경우에도 배임죄를 완전 폐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완전 폐지가 아니라 대체입법입니다. 그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대체입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지 배임죄를 통으로 드러내는 논의가 아닙니다. 배임죄 이것도 이 1차 방안 당시 아마 법무부에서 1심 판결, 배임죄와 관련된 1심 판결 3,000개를 조사해가지고 그 유형을 분류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이 판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판결은 고소고발돼서 수사받아서 기소해서 유죄가 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요게 보수가 돼서 곤란하다. 그 앞에 고소고발돼서 기소되지 않고 수사받은 사람들도 다 사회적 코스트를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거가 이거에 가릴 수가 있다. 그것도 생각해야 된다. 이것만 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근데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난 사례들이 저렇게. 이거 이제 기업과 관련된 배임죄 유형.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식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그 경제형벌 합리화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고 그다음에 그 논의에 참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했던 게 요 외부감사법 제39조입니다. 왜냐하면 회계 쪽은 회계 전문가분들이 관심을 갖고 법률가들은 관심을 덜 갖습니다. 반면에 형벌 쪽은 그 형사법 전문가만 관심을 갖고 회계 전문가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접점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제가 그 관심을 가진 구성 조건은 적은데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
그리고 이후에 최근에 나온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하면 그냥 거짓이다. 거짓으로 재무제표 작성 공개한 걸 볼 수 있다. 이게 독립된 별개의 구성 요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가 핵심적인 구성 요건이 된 겁니다. 근데 저 조문 자체는 93년도에 나왔거든요. 93년도에 나왔는데 회계처리 기준 자체는 기준을 위반하여라는 그 워딩은 그대로 있고 그 회계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알맹이는 계속 바뀌었잖아요. 93년도 이후에. 그래서 뭐 이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뭐 너무 다 잘 아실 건가 생략하고요. 이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변경돼 왔고요. 질적 양적으로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93년 당시에 법 개정이 돼서 아까 그 형벌 조항이 94년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 당시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명칭의 133개 조문이었고 체계도 완전히 법률하고 똑같았습니다. 조항, 호 이렇게. 이리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책자도 보니까 뒤에 별표 빼니까 45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2022년 것밖에 그걸 못 구해서 그랬는데 2700페이지짜리 세 권입니다. 5100페이지. 서술 방식도 만연체의 서술입니다. 전혀 법조문, 우리 법조문 형식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 정부 행사 때 가서 제가 발언할 시간이 다 줄어가지고 마지막에 그 발언만 하고 나왔는데 껍데기는 그대로인데 알맹이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불확실성이 형사처벌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진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경제형벌 합리화의 차원에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처리 기준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기업에 근무하는 각종 임직원들도 다 그 대상이 되고 그래서 경제활동에 되게 첨단에서 활발하게 적용이 되는 규정인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적다. 제가 처음에는 그 IFRS를 도입할 때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찾아봤습니다. 회계 기준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는데 이게 법규화돼서 형벌의 구성 요건으로 되는 논의는 생각보다 거의 좀 없어서 그래서 그 반성적 고려 때문에 최근에 지속 가능성 기준이나 뭐 다른 기준을 법규에 접목시키는 논의를 하는 장에 가서는 요거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종 기준들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닌데 그대로 붙여놓는 순간 완전히 법규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오늘 이 내용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 문제의식은 이겁니다. 과연 모든 회계 처리를 형벌 구성요건 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까 저희 경제형벌 합리화 얘기할 때 형벌은 마지막 수단이다. 그런데 회계 기준 안에는 비난 가능성이나 가벌성이나 명확성이나 면에서 천차만별의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걸 통으로 경중을 가리지 않고 태양을 가리지 않고 다 형벌 구성요건으로 넣어놓은 입법 체계가 타당한가? 물론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양정 기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앞서 경제형벌 합리화라는 그 맥락에 비춰봐도 요건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감리위원회나 증선위에서 참여해서 논의를 할 때 보면 특히 IFRS 기준은 찾아와서 읽어봐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오히려 영어 원문을 찾아보는 게 더 명확하게 해석이 될 정도로 그런 형벌법규 체계하고 이게 맞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정도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모든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형벌 조항화되어 있는 게 타당한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칙 중심 회계처리 기준과 형벌이 서로 맞나? 원칙 중심 회계처리 기준을 구성 요건으로 물려놓은 게 맞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전에 그런 판례들이 사실 아주 많지는 않아서 근데 최근에 그 서울고법 판결 이게 이제 3바 2심 형사 2심 판결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거짓이 별개의 구성 요건이냐 회계처리 기준 위반도 하고 앤드 거짓으로 요건도 충족해야 위반이냐라고 했는데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거짓으로라는 걸 독립적인 구성 요건을 보지 않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되면 그냥 거짓으로 재무제표 작성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는 요 판결도 좀 여기에 대한 많은 학자분들의 비판적인 페이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판결의 취지는 보면은 말로 읽으면 수월한데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한 회계 담당자한테 재량이 주어져 있는데 그 재량을 벗어나면 형사처벌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재량이 어디까지 몰라서 저희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판결문상으로는 뭐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물론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하고 이해가 안 된 이게 형사처벌하고 회계처리 기준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졌던 게 연결 회계처리 부분이었습니다. 연결 회계처리 부분에서 그 실질적 지배력 부분, 실제 이게 과거에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한미 약품을 피투자 회사로 지분 40%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지분 40%만 가지고서는 이게 연결 대상이 아니다라고 종전회계법인들 감사인들은 처리를 해왔는데 후속 감사인이 실질적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이 행사된 그 비율을 보니까 50%가 다 넘었다. 이거 당연히 연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전후기 감사인 간의 의견이 나뉘었던 케이스인데 결론은 뭐 회사가 저희 판단해서 처리하면 된다. 일종의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이게 답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일종의 그런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게 IFRS 체계에서는 복수의 답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그르친 것은 연결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인데 우연히 그 연결 대상 회사가 매출이 1조짜리면 나는 1조에 대한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연히 그 회사가 매출이 한 200억짜리다. 그럼 내 지적 금액은 200억. 나의 책임은 실질적 지배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인데 그 대상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그 위반 금액이 엄청나게 크고 달라지고 그다음에 저희 과징금 같은 경우도 뭐 위반 금액 20%까지 상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조짜리 놓치면 최대 2천억 맞는 겁니다. 법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다른 지적사항과 달리 이게 약간 책임주의에 맞나라는 물론 이제 연결 대상 회사가 사이즈가 크면 더 고양된 의무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의무를 좀 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나오는 얘기죠. 매년 해마다 결산기 되면 나오는 요 얘기. 저희 픽싱 좋고 뭐 CB에 대해서 발행회사의 주가가 올라갈수록 회사의 숫자가 틀어진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어느 재무제표 작성하는 회사에서 아니 그게 말이 돼? 아무리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해도 왜 우리 회사는 자본 잠식이야?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어. 해서 만약에 회계처리를 했다. 그러면 법률상으로는 알고도 기준을 위반한 거니까 형사처벌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게 법정에 갔을 때 형사처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저걸 튜닝해서 거래소 규정에 적용할 때는 기준을 갖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튜닝해서 쓰잖아요. 몇몇 상장 규정이나 공시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그 제도에 맞는 튜닝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이제 있는 걸 보면 그 기본적으로 회계 기준 자체는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서 재무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공시의 영역인 거고 그 공시된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그 공시된 내용이 기준이 위반했을 때 어떠한 제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제재한다고 할 때 어떤 제재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공시된 내용이 그 산업 분야에서 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들은 회계 기준의 영역이 아닌 감독 정책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위반했지만 이건 공시의 큰 목적에서 비추어 봤을 때 제재 실익이 없다라고 하면 제재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비조치기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재 수단도 그렇죠. 이건 이 정도면 행정제재로 족하다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판단은 기준 자체 영역은 아닌 거죠. 감독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제재 구성 요건으로, 그러니까 회계 기준 자체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저거기 때문에 이걸 감독 정책의 영역이나 법 체계에 편입시켜서 제재 구성 요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에 들어와서 행정제재나 형벌 조항으로 물리려면은 그 영역의 논의를 통해서 정책적 판단을 거쳐야 된다. 소위 튜닝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되게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둥그런 지구를 평면에 표시해봐라 라고 둥그런 지구를 평면에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투사법이라고 있잖아요. 지구 한가운데 불빛을 넣어서 반사되어 오는 것을 원통형에 그리고 그걸 펼쳐보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많이 배웠던 메르카토르도법이라고 하는데 이 지도에서 적도나 이 적도에 근접한 지역은 실제 면적과 아주 유사한데 북극과 남극은 실제보다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를 평면에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인 거죠. 근데 이걸 원래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걸 다른 이런 게 있었네라고 해서 이걸 조세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남극 이렇게 넓은데 보이스 엄청네. 쓸 수 있겠어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경제적 실질을 계량적인 재무 정보로 만드는 기준이 있고 그건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준인 거고 근데 이걸 그대로 갖다가 형벌에 그냥 써버리는 게 이게 타당하냐라는 문제의식을 쉽게 설명할 때 제가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얘 만들 때는 이렇게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런 게 있었네 하고 그냥 갖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비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회계 처리 기준은 형벌의 구성 요건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제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회계 처리 기준에서 이를 법규로 편입할 것인지, 편입할 경우에 어느 범위까지 법규화할 건지, 법규화할 경우 위반 시 어떤 제재 조항을 사용할 것인지는 대한민국 국회나 정부가 선택하는 고유한 입법 감독 정책의 영역이다. 해외 입법 예를 보니까 그 거짓 재무제표에 대한 다양한 입법 예가 있는데 제가 실제 구성 요건을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회계처리 기준 자체를 그대로 물려놓고 있는 입법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 재무제표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그 감독 영역에서 이걸 회계 기준 이걸 거짓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는 뭐 중요한 정보를 왜곡한 거로 볼 수 있는지라는 그런 일종의 튜닝 과정, 판단 과정, 그러니까 형벌의 구성 요건인 행정제재 구성 요건으로 쓰는 그 절차를 거치도록 법들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 보면은 이제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사의 재무 상태나 영업 성과를 공정하게 제시 또는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 중요사항에 대한 오해 소지가 있거나 허위 기만, 허위 표시로 은폐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규적 가치가 있는 구성 요건 형식으로 돼 있고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자체가 곧 이거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법규는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찾아본 바에서는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그런 걸 뭐 발견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자체가 과태료 사항으로 돼 있고 형사처벌은 유가증권 신고서는 우리나라 사업보고서에 해당되죠. 법정 공소리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가 있는데 중요성 요건이 추가로 돼 있는 거죠. 이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요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 기준 그 자체를 통으로 형벌의 구성 여부를 같이 물려놓은 이 태도가 다른 입법 내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수범자에게 되게 형사처벌의 본연의 체계에 맞지 않게 너무 포괄적인 형사처벌 부담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